스펙, 새로, 정보, 새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새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박영황입니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문혜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연입니다. 네, 우리 혜연 학생은 오늘 처음 출연인데 자기소개 네. 한번. 네, 저는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문혜연입니다. 방송이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데요. 취준생 여러분과 함께 자소서를 마스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가워요. 자, 그러면 문혜연 학생과 함께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CJ 제일제당 식품 영업직 지원자인데요. 국내 식품업계 최고 중에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설명이 필요 없는 회사지만 그래도 멘토님께서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명이 길게는 필요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회사 가고 싶으냐라고 해보면 여러 가지 회사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CJ라고 하는 기업에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식품 쪽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고요. 물류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정말 더 글로벌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CJ 제일제당 하면은 우리 취준생들이 선망하는 기업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혜연 학생은 이제 평소에 CJ 제일제당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 갖고 있나요? CJ 제일제당은 주로 식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비비고와 스팸이나 햇반 같은 브랜드들로 되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채용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일까 고민이 많아질 텐데요. 네. 먼저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 CJ의 인재상이라고 한다면 올리원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최고, 최초, 차별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CJ 전 그룹 계열사의 올리원 정신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강유 인재, 강유 문화라고 해서 굉장히 성과나 목표 중심의 어떤 그러한 역량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회사가 CJ 제일제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인공이 지원하는 그 분야가 이제 식품 영업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좀 어떤 자질을 갖춰야 갈 수 있는 건지 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그 어떤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래처하고 잘 협상을 하고 설득을 잘해서 우리 제품을 더 많이 팔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식품 영업에서 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방을 많이 만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친화력이라든지 설득력, 또 협상력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네. 취미와 특기가 쇼핑, 낯선 사람과 친해지기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이다 보니까 이런 특기를 좀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전공은 경영학과고요. 학점이 3.29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820점이고요. 자격증으로는 한국사 능력 검정 1급,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1급, 네. 그리고 ITQ OA 마스터 A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진짜. KTNG 상상 마케팅 스쿨, 네.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네. 풀무원 대학생 서포터즈, 한국경제신문 캠퍼스 자벤조이 기자단, 글로벌 비전 SNS 서포터즈, 금융감독원 소비자 리포터, 와, 진짜 많아요. 네, 헐트 프라이즈, 그리고 동아리 자유의지까지 정말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했고요. 경력으로는요,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7개월간, 그리고 CJ CGV에서 4개월간, 맥도날드에서 1년 3개월간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야, 이 정도면 학교를 안 다녔을 거라 생각을 100%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닐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예, 다양한 대내 활동에 눈이 분명히 갈 것 같은데요. 예, 이 정도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경력도 적지 않은데요. 네. 특히 저 CJ CGV 경력 이게 제일 눈에 띕니다. 그쵸. 네, 아무래도 CJ 제일제당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계열사 경력이 좀 어떤 인상을 줄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일단은 CGV에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서류 통과에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실제로 뭐 푸드빌 같은 경우, CJ 푸드빌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네들 어떤 회사 브랜드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면 거기에 대한 서류 통과를 좀 우대해주는 뭐 그런 제도가 있지만 뭐 이런 CGV에서 일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가 CJ 제일제당 지원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경험이다. 이렇게로 좀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혜연 학생이 보기에는 이제 특별히 인상이 남는 부분이 좀 있었나요? 저는 대외활동 내역에 대해서 되게 눈이 갔는데요. 많죠. 아무래도 영업직이다 보니까 대외활동을 많이 했던 경험들이 직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지원자의 프로필 중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셨나요?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혜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대외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많이 봤는데 네. 영업에 대한 영역이 좀 뛰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좀 여기서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은행 관련된 금융 관련된 활동이 좀 많았다는 점에서 때로는 이런 경험들이 어떤 금융권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 식품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과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CJ 제일제당 이어야만 하는 이유,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입사 후 성장 목표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일단은 뭐 지원 동기를 굉장히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대외활동으로 쏘아올린 작은 꿈, 그리고 CJ 제일제당의 올리원 맞춤 인재. 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거 책 제목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책 제목과 지원회사의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해서 좀 소제목을 적은 것 같은데 이런 소제목 혜연 학생은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원자가 굉장히 센스 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다수의 대외활동 경험을 통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 보이고 인사 담당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멘토님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저는 여기다가 좀 목표를 적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은 입사 후 성장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서 기재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를 좀 제시해주면 거기에 좀 뭔가 솔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활동으로 쏘아올린 작은 꿈. 지난 2016년에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열정으로 경영학과에 편입하고 난 후 우연히 타 식품회사의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체험한 영업은 단순히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신, 친화력, 회사에 대한 자부심, 끈기를 갖고 마케팅, 유통에 관한 지식까지 고루 갖추면서 시장 조사, 경쟁사 분석까지 해야 하는 종합적인 업무였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어쩌면 영업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재밌겠다라는 생각과 제가 지금까지 배운 전공 지식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업무라는 점에서 보다 더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CJ 제일제당의 온리원 맞춤 인재. 자취를 하게 되면서 비비고, 스팸, 햇반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CJ 제일제당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CJ 햇반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햇반의 CJ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나 영화를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제품, 브랜드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에 입사하게 된다면 영업에 필요한 자부심, 그 이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어떤 기업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사 후에는 가장 먼저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걸으면서 저만의 루트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유통 채널 통계 자료를 꾸준히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빠르게 실행해 나가면서 CJ 제일제당의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식품회사 그 서포터즈 경험과 자취 경험을 소재로 좀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단락별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락별로. 첫 번째 단락은 직무를 선택하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이 타 식품회사의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영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크게 나쁘지 않게 잘 쓴 것 같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CJ 제일당의 올리원 맞춤 인재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작성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비비고 스팸, 햇반 이런 거 먹었다. 네. 좀 식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CJ 제일제당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작성할 때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마지막에는 입사 후 성장 목표를 작성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내용 쓸 때 꼭 굳이 1, 2, 3번의 순서대로 쓰지 않아도 되고 목표를 먼저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해왔고 그와 관련돼서 왜 CJ 제일제당이어야만 하는지 이 순서대로 작성하셔도 내용 전개상 잘 안 맞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식품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더 매력적으로 바꿔줄 문장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한 보미의 효과적인 문장 표현법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틀리기 쉬운 띄어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인공의 자소서 중 바로잡아야 할 띄어쓰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여기에서 것과 뿐만은 붙여 써야 합니다. 뿐은 앞말의 뜻을 보충하거나 한정하는 보조사이기 때문입니다. 보조사는 조사의 일종입니다. 은, 는, 이, 가 같은 조사를 띄어쓰는 경우는 없죠. 여기에서는 것이라는 명사 뒤에서 그 뜻을 한정하는 보조사로 쓰였으므로 붙여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뿐을 띄어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 뿐은 보조사가 아닌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써야 합니다. 여기에서 뿐이 의존 명사가 되는 이유는 관형형 어미 뒤에 오기 때문입니다. 관형어, 용언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밀 수 있도록 바뀐 형태. 예를 들어 사랑하다는 사랑할, 사랑한으로, 뛰다는 뛸, 뛰는으로 바뀌는데요. 관형사형 어미로는 니은, 리을, 는, 던 등이 있습니다. 우리말의 띄어쓰기에서 늘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인데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의존 명사는 띄고 어미와 조사는 붙인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보미 씨가 효과적인 문장 표현 전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직무 수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 갈등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본인의 강점과 가치관을 작성해 주세요. 네. 1번, 지원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2번, 지원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노력과 도전 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천자 이내. 네.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을 위한 강점을 묻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소제목을 썼는지 소제목부터 볼게요. 네. 관계와 소통의 영업. 영업에 있어서 이게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쓸지는 전혀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네. 소제목을 그러면은 좀 한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본인이 이제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역량에 대해서 관계와 소통이라고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이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잘 풀어냈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관계와 소통의 영업. 영업은 많은 사람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특히 CJ 제일제당의 매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협력이 필수 요건인데 거래처의 협력을 위해서는 거래처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만남에는 익숙하지만 사람들을 상대로 판촉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은 시작하는 저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영화관, 카페,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등 다양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 접점을 직접 체험해왔습니다. 매번 고객들에게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고 같은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을 습득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저의 친화력은 영업에 특화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 경험, 친화력 외에도 영업에 대해 더 이해하기 위해 지난 1월 알리안츠 글로벌 잡 캠프에 참석해서 영업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하게 될 영업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었는데 저에게 영업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제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소통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통해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경험들과 저희 영업관을 바탕으로 CJ제일제당 최고의 소통 푸드 세일즈, 관계 푸드 세일즈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은 업무 자체가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혜연 학생은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좀 받았나요? 저는 글이 조금 두루뭉술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네.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거나 아르바이트와 강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었다면 더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좀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소재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혜연 학생이 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컨설팅을 해도 되시겠어요. 네. 자리를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아, 너무 될것 잘해요. 예. 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일단은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포커스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래나 판촉에 대한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영업사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강점과 역량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데 밑에 내용 단락은 서비스에 대한 경험, 뭐 자기가 친화력이 좋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판촉과 계약에 대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신의 강점이 되게 힘들죠. 그 다음에 밑에도 뭐 알리안츠에서 자기가 어떤 영업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뭐 관계와 소통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기서 내가 영업에서 어떻게 계약을 맺고 어떻게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방법들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면 더 잘 쓴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 식품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항목은 질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는 CJ제일제당의 개선점과 그 이유, 해결 방안을 쓰고 이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그렇군요.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그 회사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친한 친구가 그 친구의 단점을 더 잘 말해줄 수 있는 것처럼 회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그 회사에 대한 개선점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 여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그 혜연 학생이라면은 이런 질문에 답할 때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해결 방안과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간다면 저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포부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멘토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답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일단 개선점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신이 진짜 뭐 거래처 영업을 해볼 수 없었겠지만 어떤 거래처들을 좀 방문해 보면서 내가 느꼈던 아니면 그 거래처분에게 좀 물어보는 어떤 일종의 어떤 발품을 파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개선점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뭐 첫째, 둘째, 셋째 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하게 되는 업무가 그런 업무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개선점 찾고 전략을 세우고 분석하는 업무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역량들을 이 그 내용 안에 집어넣어 줘야만 좋은 평가를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쓴 소제목만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애매한 소제목인 애매합니다. 거 애매하죠. 네. 예. 이 소제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CJ제일제당이 매력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매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하기보다는 좀 신랄한 비판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인공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출연자 혜연 학생이 나설 차례입니다. 네. 오늘 작성한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써왔죠? 네, 멘토님이 미리 써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써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혜연 학생이 쓴 부분이 좀 어디예요? 제가 오늘 쓴 부분은 두 번째 항목입니다. 네. 직무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을 위한 저의 장점에 대한 것입니다. 좀 쓰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직무의 어려움과 저의 경험과 노력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네. 푸드세이즈에서의 우선 목표는 제품의 매출 상승입니다. 매출을 올리려면 시장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바이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시기별, 분기별로 시장에서 수요가 높았던 지표를 분석하고 자사 제품이 지닌 강점을 찾아 어떤 제품을 선보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과 관련된 다른 제품들의 연결고리를 찾아 강점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시장 추이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력, 바이어에게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동아리 연합회의 기획국장직을 맡아 동아리원들과 신입생의 니즈에 맞는 행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 예로 동아리 알린제라는 행사에서 제 목표는 동아리 알린제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부스 운영 동아리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참고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게릴라 게임, 안내책자 제작, 스탬프 투어 행사를 구성했습니다. 지속적인 페이스북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로 3일 동안 진행된 동아리 알린제를 사람들이 붐비는 작은 축제로 만들 수 있었고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신입생들에게 동아리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는 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찾아가는 야식 행사와 연합회 워크숍 기획을 하면서 행사 참가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 직무 역량을 설명하면서 동아리 활동 경험을 썼는데요. 멘토님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이 그 항목의 의도 자체 중에 하나가 그 직무에 대해 좀 알고 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직무에 대한 내용들 잘 썼는데 네. 이건 예상되는 어려움이라고 보긴 힘들죠.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그냥 소개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설명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시장의 추이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전략, 기획력,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무 역량을 많이 나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촉과 기획을 위한 분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딱 그것만 얘기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야 밑에 나오는 이 경험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에 맞춰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은 뭐 통찰력도 없고, 그렇죠? 기획은 있지만 통찰력은 없고, 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역량도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입사 후 성장 목표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성장 목표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혜연 학생은 멘토님 평가 듣고 이제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나요? 그럼 어려움을 제시할 때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일단은 영업을 실제로 한 번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부분 영업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월마다 성과에 대한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들 잘 채우지 못했을 때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뭐 영업적인 자질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에 대한 뭐 어떤 그런 자기심도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 업무적으로 이런 업무들이 있다라고만 얘기하게 되면 영업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네. 궁금한 점 좀 해결됐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혜연 학생이 쓴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혜연 학생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그 푸드세이즈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동아리 축제를 운영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셨는데 이런 축제를 어떤 방식으로 기획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먼저 제가 이런 직무를 맡아본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의 사례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행사를 진행해 왔던 적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먼저 살펴보고 저는 꾸준한 아이디어 회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원들과 함께 구성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그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아이디어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좀 창의적이고 좀 더 즐겁게 준비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창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보고 했다면 그건 창의적인 게 아니라 모방 아닙니까? 저희는 아예 똑같이 하진 않았고요. 모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흐름만 따라 했을 뿐이고 저희는 좀 더 새롭고 재밌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 행사 준비하면서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푸드 세이즈를 하게 되면 뭐 내가 잘 아는 사람들과 어떤 팀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거래처 분들을 좀 설득하거나 또는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본인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고 어떤 식으로 협상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 처음 뵙는 분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대하고 아무래도 영업을 하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되게 제품에 대해서 어필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기소개서에도 썼듯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강점이고 이 제품이 계약하려는 바이어들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세 번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만이라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그래도 답변을 잘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거래처에서는 이번에는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번엔 잘 안 하겠다 뭐라고 하게 되면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그 달에 마감을 해야 되는 영업 성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설득할 거고 어떻게 협상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이었고요. 그다음에 기획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실제로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물어보면서 업무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어떻게 잘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진행해 봤고요. 다음으로 취준생의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궁금증을 혜연 학생이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자기소개서를 쓸 때마다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오늘 주인공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네.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을 끝낼 때 저는 항목에 대한 대답을 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가고 싶다는 표현을 쓰는 편인데 항목마다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원 동기에만 적고 나머지 항목에는 주어진 답변만 하는 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취중생 입장에서는 채용되고 싶은 그 간절하고 전실한 마음이 이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쓰는 고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쉬운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데요. 네. 경험을 쓰라고 하는 항목에는 굳이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쓰더라도 너무 많은 내용들이 차지하면 안 되고 한두 줄 정도 언급하는 정도로 끝내야 되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서술되거나 하게 되면 본질에 의도에 어긋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경험 항목에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 항목에 많이 써라.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식품 영업직 지원자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 뭐 식품 쪽 영업이니까 유통에 대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유통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일해봤던 경험들을 좀 차곡차곡 쌓아놓으시는 게 유통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예상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써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자기만의 어떤 장점과 특기를 잘 찾으셔서 지원하실 때 만약에 많이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통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CJ 제1제당 식품영업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단 함께 해주실 정철상 교수님, 강민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학생들 자리했습니다. 언제나 차분한 토론을 보여주는 정성백 학생과 네. 미녀 토론호 한재현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고 이 새로운 먹거리는 보이지 않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또 심각한 게 이제 빙하기에 접어들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두 학생이 현장에서 좀 몸소 느끼는 청년 실업 문제가 좀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우리 재윤 학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네, 아무래도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다 예. 보니까 점점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뭐 방학 기간인데도 다들 취업 준비에 열을 올려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백 학생은요? 네, 저도 많이 느끼는 게 네. 저도 지금 4학년인데 그렇죠. 주변에 4학년 졸업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 거의 없더라고요. 아이고야. 취업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심각하구나.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네, 알겠습니다. 현실입니다. 자, 이런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제 사실 청년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지 않으면 네. 이것이 또 성장이라든지 우리가 소비 등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경제가 내리막길을 이제 갈 수 있는 영향력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를 증폭시키는 이제 구조적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청년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좀 전면적인 고용 시장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있죠. 바로 청년 고용 할당제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정원의 약 3%에 해당하는 인력을 예를 들어서 34세 미만을 우리 일단 청년으로 바라보고 추가적으로 새롭게 뽑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100명이 정원이면 뭐 새로 한 3명의 청년을 더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현재 이것을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년 실업 문제, 청년 고용 할당제가 극약 처방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핫키워드를 통해서 청년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청년 고용 할당제의 모든 것. 네. 첫 번째 키워드 과연 무엇일까요?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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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이 뭘까요? 그 영어 단어 뜻이 뭐예요? 스팟이? 근데 방송에서도 스팟 영상이라고 막 이렇게 중간중간 트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약간 일시적이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어간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준비한 재현 학생, 스팟 설명해 주시죠. 네, 2016년 상반기 대기업 채용 시장에서의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이 스팟 채용의 증가입니다. 스팟 채용? 네, 공채 감소와 함께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아무래도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서 대학에서 갓 졸업한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오히려 바로 직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력직 채용을 늘리는 것을 바로 스팟 채용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내를 살펴보자면 LG생활건강 코카콜라 음료 조직에서도 지난 5월 소셜미디어 홍보 담당자를 스팟 채용을 통해서 뽑았고요. 뿐만 아니라 상반기 공채가 끝날 무렵인 6월에도 이제 기업들이 스팟 채용을 계속해서 늘려서 제일기획이라든지 삼성 웰스토리 같은 대기업에서도 모두 스팟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팟 채용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력직을 우선하는 이 트렌드 자체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재환 씨가 한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창업을 했어요. 8살이에요. 그때도 일단 성인이라고 간주하겠습니다. 간주하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커피숍이 많이 없어서 막 장사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뽑아도 사실은 그 친구를 트레이닝 시간도 있고 여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커피숍을 창업했다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에 다른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이 인적 이런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도 바로 도태가 되거든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시간도 없고 그런 자본도 없고 그리고 성과는 바로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력직 사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트렌드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런 스팟 채용이 좀 확산이 되면 아무래도 좀 의무적으로라도 좀 청년을 뽑는 그 청년 고용 할당제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게요. 제도적으로라도 우리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네. 청년 고용 할당제의 모든 것. 두 네. 번째 키워드.
300입니다. 300명 정도 더 뽑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궁금한데 네, 두 번째 예. 키워드 준비한 강민혁 대표님이 300 설명해 주시죠. 네. 예, 일단은 이 청년고용 할당제는 공공 부분에서는 이미 시행을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이 민간으로 이제 확대를 하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기준으로 바로 300, 즉 고용 인원이 3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3에서 5% 이상 고용 규모를 늘리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13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좀 진출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3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이 매년 3에서 5% 정도 청년 고용을 의무하게 되면 약 33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온다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제도의 가장 큰 허점이 그 의무라고 적시되어 있긴 하지만 뭐 법적 그러니까 제재 사항이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이행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도 그 393개의 기관 중에 102개의 기관들이 이 할당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26%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좀 안타까운 결말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청년 고용 할당제 모든 것. 네. 마지막 키워드는 마지막 표도 뭘까요? 벨기에. 벨기에 나라 이름 아닙니까? 벨지움. 벨기에산 초콜릿이 또 그렇게 맛있는데.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상백학생. 벨기에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청년 고용 할당제가 사실 벨기에에서 먼저 시작이 됐었거든요. 벨기에 네, 네. 처음이군요. 그래서 지난 2000년에 로제타 플랜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이 로제타라는 게 영화 제목이기도 하면서 영화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래서 17살짜리 소녀가 공장에서 쫓겨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는 그런 게 그려지는 내용인데요. 이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면서 그 소녀가 처해져 있었던 뭐 미성년자나 아니면 청년 실업 문제 같은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벨기에 정부가 이런 제도를 내놓은 건데 2000년도에 그 이름을 따서 로제타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영화에서 시작한 제도라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 벨기에 로제타 플랜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청년 고용 할당제와 좀 동일한 제도라 봐도 될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했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는데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근데 네. 대체로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로제타 플랜은 종업원 50명 이상 기업에서 이제 매년 고용 인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위반할 경우는 뭐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뭐 미채용 청년 1인당 9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덕분인지 이게 등장한 2000년에는 약 5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실업률이 사실 22.6%였는데 이후에는 15.2%로 낮아지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 그렇다면 성공? 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예. 네, 시행 3년 만에 사실 21.7% 실업률이 되면서 원상복구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중장년층의 실업이 증가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취업한 청년들도 정말 실력이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너희들 이런 제도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낙인도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진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 청년 고용 할당제가 이미 공공 부문에선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안 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요. 이 제도가 이제 공공 부문을 넘어서 민간 기업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현재 쟁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벨기에 그 로제타 플랜처럼 되지 않으려면 좀 더 많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년들을 위한 좀 더 많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 시작해 볼까요? 오로지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진답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청년고용 할당제의 민간기업 적용, 찬성 대 반대입니다. 일단 취준진담 그 제작진 앞으로 사연 도착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25세 취준생입니다. 슬슬 올라오는 하반기 공채를 확인하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 올해 이것밖에 안 뽑아? 여긴 더 적네. 뭐가? 아, 그 하반기 공채 뜨는 거 보고 있는데 이 기업 대부분이 작년보다 더 적게 채용을 하네. 우리 이제 어디 가니?
아, 그러게. 우리를 받아줄 곳이 없다. 이럴 때 그 의무적으로 좀 청년들을 받아주라는 그런 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니? 아무리 급해도 그건 아니지. 필요도 그러니까. 없는데 억지로 받았다가 회사에 짐이 될 수 있잖아. 아니야. 회사 들어가면 할 거 없겠냐?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사 이바지하면 되는 거잖아. 야, 회사에서 억지로 뽑은 사람들한테 이바지하려고 하려면 허리가 필걸. 그럼 회사도 점점 어렵고 결국 잘리는 건 우리 아닐까? 야, 취준생 주제에 회사 걱정하기는 우리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취업을 하고 봐야 할 거 아니니? 멀리 내다봐야지. 취업이 끝이 아니잖아. 취업까지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눈 좋아서 좋겠다. 자,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지혜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이 막막한데 어떻게 먼 미래까지 살펴보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러게요. 이 청년층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온 이 상태에서 청년고용 할당제를 민간 기업에 도입해서 청년들에게 먼저 일자리를 마련하고 볼 것이냐, 아니면 늦더라도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고용 할당제의 민간기업으로의 적용, 찬성팀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또한 피부로 느끼듯이 이제 청년 실업 그리고 청년 고용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2014년에 청년고용 할당제를 공공기관에 적용함으로써 해당 제도를 부분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제도를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고용 효과를 보다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제도의 도입은 단기간에 청년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획기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 할당제는 그런 기업에게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익적 역할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사회가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 역시 전달해 줄 수 있겠죠. 더 이상 민간 기업이 그들의 이윤 극대화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반대 측 1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재현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 할당 제도에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이처럼 청년층에게는 반가운 제도가 하지만 청년 이외의 계층에게는 굉장한 직업의 자유 침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이외의 계층에서는 나이로 인해서 명백하게 직업을 구할 때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이는 우리가 기존 헌법이나 아니면 고용 관련 법안에서 성별이나 혹은 나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본 원칙과 굉장히 상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효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없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벨기에 사례처럼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도 있고요. 청장년, 중장년층처럼 기존 인원의 해고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만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요. 이처럼 이런 시기로 시행이 될 때는 큰 기업으로 쏠림 현상이 사실은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쏠림 현상이라는 게 사실 청년 실업을 심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걸 고려를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걸 시도하는 게 어쩌면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기존 정책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 획기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보다 강력한 정책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 제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년 고용 할당제고요. 화두는 민간 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 정책이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지는 본격적인 이야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현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먼저 성백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이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임의로 고용 효과를 창출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사실 경기가 너무나도 침체되어 있고 언제 이러한 경기 문제가 풀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청년의 이런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또한 그런 개입을 통한 해결 역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전체 그런 기업 인원의 3%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계층의 고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각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게 사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공기업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사기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공기업에서 시작될 때도 순탄하게 시작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됐을 때 어떤 분이 헌법소원을 내셨어요. 그 장년층이신데 청년에게만 하면은 나의 고용의 자유가 침해되고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사실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는데 5분이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분이 맞다고 해주셨는데 이런 취지에서 사실 본다면 기본권 침해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만 침해하니까 괜찮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먼저 원칙적으로 이거를 제약할 명분이 충분하냐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 정도를 정하는 거지 조금만 침해하니까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은 사실은 우리 기본권 관련된 법안을 얘기할 때는 조금 지양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겉으로 보면 이렇게 1대1의 그분과 그분의 문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세대 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게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악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우려감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 청년층이 취약계층이다. 분명히 취업에서는 지금 불리한 여건에 있긴 하지만 그 인식이 그냥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전 청년으로서 저는 좀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충분히 역량이 있고 그 이상을 해 나갈 거고 청년들 채용하지 못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인식을 가야 되는데 한번 취약계층으로 인식이 되고 나면 약자로 이제 인식이 되고 나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핸디캡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단지 청년층이라고 해서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 의식과 동기를 오히려 저하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저는 듭니다. 네. 비슷한 사례가 사실 벨기에에서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크린 걷어내기 효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 뽑힌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기업에서 평가하기를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 제도가 없었어도 어차피 뽑혔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낙인 효과가 되게 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차피 뽑힐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낙인 효과만 안고 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고 하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어느 정도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기본권을 논할 때 전제해야 될 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평등한 조건 하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다소 만약에 사회적인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임의로 변경을 하고 있다면 이 사회적 그리고 공익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이게 공익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런 신입 채용 같은 공채 공고들 본다면은 아예 공고가 없는 그런 기업들도 비일비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 언론사, 주요 금융기관조차도 한 분기에 10명 이하의 그런 정말 소수의 인원만을 채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사실 원래 그 자리들은 청년들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력자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게 현 사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청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바라봐주고 이들을 어느 정도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두가 경력을 요구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늘 항상 첫 번째 직장이라는 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항상 경력이 있이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저는 맞는 말씀이신데 저는 할당제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할 때 무작정 아무 기준도 두면 안 되고 기업이 원하는 대로만 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저희가 할당제라고 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성 할당제거든요. 여성 할당제인데 지금이야 워낙 여풍 현상이 거세지만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여성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인식적으로 남성에 준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직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성 할당제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게 명백할 때 그것을 어느 정도 보정해주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할당제를 적용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고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느 기준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이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물론 뭐 구직자 중에 청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청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경력직은 채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전까지를 바라봤을 때 기업이 언제까지나 선호하는 건 사실은 뭐 중장년층이 아니라 청년층이었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고려해보면 아직까지 쓰기에는 약간은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직업 패러다임의 시대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경력직 채용 전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도 인턴직에서 이제 경력직을 우대한다라는 말에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나라 인턴 제도 역시도 아주 이제 편협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양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실제적인 인턴 생활을 하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르바이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 경험을 대학생활 하는 동안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그대로 펼쳐나간다면 이런 할당제가 아니어도 인력을 채용하거든요. 실제로 경력직을 채용하면요. 비용이 연봉을 높게 해주더라도 기업 측면에서는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안 시켜도 되고요. 즉각적으로 일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어떤 직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게 경력직으로 계속해서 이직하는 거는 또 신입사원 채용의 문제와는 또 별개의 이야기라고 저는 사려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신선한 피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즉각적으로 직무에 투여 가능한 경력직을 단기간으로 채용을 하고 또 이들을 뭐 계약직이라든지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뭐 2, 3년 후에 또 내보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아무런 경험이 없었던 대학 졸업자들, 뭐 처음으로 이제 취업 시장이 뛰어드는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어떤 특혜를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게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어떤 책임은 청년들을 위해서 다해야 하지 않을까. 그걸 공통으로 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고용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일자리 안에서 너희들끼리 여기서 좀 더 쓰고 좀 더 빼고 사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의 실업 대책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산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좀 더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학교를 다니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좀 더 창의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업무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사실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뭐 할당제보다는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매진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방향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두 팀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재현 학생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할당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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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것이 거짓말이 아닌데 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야,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저는 미국의 이제 IT 업체들이 만든 이제 싱귤러리티 대학 이런 미래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기업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청년들의 역량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제도를 만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백학생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해 주세요. 네, 달콤한 묘약 같은 청년 고용 할당제 결국 우리나라의 독이 될 것이다. 독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어요. 독이 된 것까지는 아니다. 네. 말이 길어. 독 같은 존재인가요? 네, 독인가 봐요. 독과 독버섯. 이제 뭐랄까 잘못 먹으면 독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제도가 운영이 되고 난 다음에 일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이 취지를 잘 살려준다면 네. 좋지 않을까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현 학생 두 번째 질문해 주세요. 네, 민간 기업은 청년 고용 문제에서 자유로워도 된다? 그건 아니죠. 자유롭진 않아요. 네. 네.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민간 기업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억지에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데 힘을 써야지 그냥 할당제로 이렇게 가는 거는 서로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청백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청년 고용 할당제를 통해서 청년만 일어서면 된다. 아니다. 같은 기업, 정부, 청년 다 같이 노력해야죠. 저 마이크 떼주러 뛰려는데 말하고 아, 근데 진짜 청년만 노력하면 되는 건 아니니까 정말로. 그렇죠. 예. 같이 노력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년 고용 할당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들어볼게요. 재현 학생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청년 고용할당제 민간기업으로의 적용 확대 찬성팀의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청년층은 사회적으로 점점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채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청년층을 감히 취약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의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그리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청년 고용 할당제는 이제 단순히 공공기관에서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제도는 획기적으로 고용 효과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어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여서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은 이를 시행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의 사내 유보분 같은 것도 현재 가장 최대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기업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경력직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마련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자리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기업에게 사회적 그리고 공익적인 역할을 물을 떼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청년 고용 할당제의 민간 기업 적용 찬성은 그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반대측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 할당제는 사실 청년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침체, 또 실업 위기가 구성원들 모두 함께 겪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청년이라고 해서 마냥 반갑게 생각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할당제는 정해진 일자리 수 안에서 구직자들끼리만 그 방안을 해결해야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실업 대책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제도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극심한 고용 빙하기인 것 같습니다. 불어날 대로 불어난 그 청년 인력을 흡수할 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과 정책,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저도 없네요. 네, 정부가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보다 청년들을 안정적인 삶으로 이끄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say that you folks are